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돈 가지고 발뺌 많은 못된 동서에게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두꺼운 페르시안 카페 뒤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칠순기념 효도관광 코스를 정하며 화기애애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거실 한가운데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서럽게 흐느끼는 셋째네 새 동서의 울음소리뿐이었어요. 형님, 정말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돈을 받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만해 보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르신들 모시는 여행 경비를 가지고 저한테 누명을 씌우세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완벽한 연기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과 제 남편까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음 달로 다가온 어머님의 칠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해외여행을 위해 저와 막내인 새 동서가 각각 250만 원씩 부담해 총 500만 원의 경비를 오늘 시부모님께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분명 오늘 아침 시댁 주방 식탁 앞에서 제 몫의 현금 250만 원을 새 동서에게 건넸어요. 은행 띠지가 둘러진 빳빳한 5만 원권 50장을 투명한 비닐에 한 번 더 싸서 봉투에 넣었으니 헷갈릴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새 동서는 제게 돈의 그림자도 본 적이 없다며 완강하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둘째야. 네가 동서한테 돈을 줬는데 동서가 안 받았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거냐? 아니면 네가 주지도 않아 놓고 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냐? 중간에서 돈이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여보, 당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앉아놓고 줬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재수 씨가 저렇게 억울해하면서 우는데 당신이 어디 다른 데다 두고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 집에 다시 전화해서 식탁위 한번 찾아보라고 할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섣불리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남편의 태도에 헛웃음이 났어요. 내가 치매라도 걸렸어? 내 나이 아직 40도 안 됐어. 아침 9시 정각에 주방 식탁 앞에서 5만 원껏 딱 50장. 봉투에 넣어서 분명히 동서 손에 쥐어줬어. 내가 내 피 같은 돈 250만 원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릴 만큼 정신 빠진 사람으로 보여? 확인 안 된 일로 사람 몰아가지 마. 제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은 다시 한번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둘째 재수씨, 혹시 봉투를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니고요? 재수씨가 허투루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막내 재수씨도 저렇게 결백하다고 하니 다시 한번 찬찬히 복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닙니다, 아주버님. 분명히 제 손으로 직접 건넸어요. 제가 돈을 주면서 이번 여행 코스에 어머님 관절 무리 안 가시게 마사지 일정 꼭 추가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는걸요? 동서도 그때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제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짚어내자 새 동서의 어깨가 옴찔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큰아주버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 마사지 얘기는 어제 단톡방에서도 했던 얘기잖아요. 둘째 형님은 왜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쪼들려서 그깟 250만 원 꿀꺽할 사람으로 보이시나 보죠? 저 너무 모욕적이에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새 동서를 보며 시동생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는 대신 그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새 동서의 가증스러운 뒤통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하고 서늘한 제 시선에 휘끗 저를 돌아보던 새 동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죠. 사실 저는 이런 진흙탕 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아주 예전부터 예감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1년 전 시동생의 재혼식 날부터 말이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지우기 힘든 아픔이 하나 있어요. 착하고 배려심 깊어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전 동서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었죠. 전 동서는 깐깐한 시모 비위를 친딸보다 더 살갑게 맞추던 며느리였고 저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남기고 간 5살 어린 조카를 볼 때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밥을 먹다가도 눈시울을 붉히곤 했죠. 그렇게 가족 모두가 전 동서의 빈자리를 느끼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시동생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새로운 여자를 집안으로 데려왔어요. 7살 된 친딸을 홀로 키우고 있던 지금의 새 동서였죠. 당연히 집안 어른들의 우려가 컸지만 새 동서는 어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1년 전 재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의 풍경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새 동서는 시부모님의 손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어머님, 아버님,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제 찐딸 지민이보다 더 귀하고 예쁘게 키울게요. 어린 나이에 엄마 잃은 불쌍한 우리 수아. 제가 그 빈자리 절대 안 느껴지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이 제가 평생 납작 엎드려서 내조하며 살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오냐, 고맙다. 네 마음이 참으로 예쁘고 기특하구나. 어린 것이 핏덩이 두고 갈 땐 내 가슴이 무너졌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한시름 돋는다. 우리 수아, 잘 부탁한다.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니 마음고생 훌훌 털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시모는 새동서의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훔치셨어요. 무뚝뚝한 시부조차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고 주변에 있던 친척들마저 그 모습에 감동에 훌쩍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 눈물겨운 장면을 보면서도 묘한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지나치게 완벽한 대사, 타이밍 좋게 떨어지는 눈물. 마치 아침 드라마 오디션을 보는 배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서늘한 위화감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새동서는 집안 사람들의 서열과 경제력을 귀신같이 파악했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보였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주버니와 손이 형님을 대하는 태도였죠. 아주버니는 남편의 큰형님으로 중견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경제적인 기둥이셨어요. 새동서는 그 두 사람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굽신거렸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새동서는 형님 옆에 딱 붙어서 입안에 혀처럼 굴었죠. 큰형님, 어쩜 피부가 그렇게 고우세요? 지난번에 들고 오신 가방도 너무 우아하시더니 좀 오늘 입으신 옷도 완전 백화점 VIP 사모님 태가 나요. 형님이 쓰시는 화장품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형님 밤만 따라가도 소원이 없겠어요. 어머, 동서도 참. 이거 그냥 동네에서 산 옷이에요. 과찬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과일을 깎거나 찻장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관망했어요. 점잖은 아주버니는 그런 새동서의 과장된 호들갑을 그저 허허 웃어 넘기셨죠.
재수 씨, 이번 명절에 음식 장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것저것 좀 챙기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매번 면목이 없네요. 아닙니다, 아주버님.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랑 다 같이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쁘신데 와주신 것만으로도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아주버니는 항상 제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며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새 동서는 그런 아주버니의 다정한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묘하게 굳어지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재력 있는 큰 집의 관심을 자신이 완전히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들 부부가 중간에 낀 저를 예의 바르게 대우하는 게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반면 그녀의 본성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아직 미혼의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시누이는 수입이 일정치 않았죠. 새동서는 시누이 앞에서는 은근히 우월감을 내비치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언니 노릇을 하려들며 교묘하게 사람을 주종하려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 생신 식사가 끝난 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새동서가 시누이의 팔짱을 꾹 끼며 다가가더니 쇼핑백 하나를 슬쩍 건네는 걸 보았죠. 아가씨, 이거 제가 백화점 갔다가 아가씨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립스틱인데 아가씨 피부톤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우리 예쁜 아가씨, 이거 바르고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나야죠. 아가씨도 이제 슬슬 자리 잡고 시집 가셔야 어머님이 걱정을 덜 하시잖아요. 어머, 새언니,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얼핏 보면 시누이를 살뜰히 챙기는 싹싹한 새언니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립스틱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기한 임박 초특가 1:1 행사로 팔던 10,000원짜리 기획상품이었거든요. 아주버니 부부에게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유기농 멜론을 사다 바치면서 만만한 시누이에게는 생색내기용 산티나는 선물을 안겨주며 환심을 사려 한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이중적인 행동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한 번도 먼저 나서서 분란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저만 질투심 많고 옹졸한 둘째 며느리로 몰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설프게 경고를 날리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그녀가 남기는 아주 작은 흔적과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시끄러운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저 여자가 쓰고 있는 저 두꺼운 가면 속 진짜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끄러운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확신했어요. 저 여자의 브레이크 없는 탐욕과 얄팍한 잔머리가 드디어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가를 비비적거리며 계속되는 새동서의 어설픈 눈물 연기를 감상하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어요. 이제 관망은 끝났어. 네가 어설프게 짠 이 조잡한 연극의 결말 오늘 내가 확실하게 내줄 테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며 가슴을 치는 새동서의 완벽한 눈물 연기를 내려다보며 저는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댔어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가방을 뒤집어 엎을 거라고 기대했는지 새동서는 손수건 너머로 제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의 온갖 대소사를 무리 없이 치러내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상대방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의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차단된 순간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죠.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조잡한 사기극은 사실 오늘 아침 갑자기 일어난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교묘한 이간질과 거짓말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6개월 전. 큰아주버니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하시면서 열었던 집들이 겸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아주버니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며 집안의 경제적인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고, 형님 역시 갤러리를 운영하며 교양 있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새 동서는 그날 이사한 집의 대리석 바닥을 밟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형님 부부에게 과할 정도로 아부를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 큰형님, 집이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샹들리에도 너무 고급스럽고 거실에 걸린 그림도 엄청 비싸 보이네요. 큰아주버님 사업이 잘 되신다더니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세요. 제가 큰형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며 살아야 할 텐데 참 부러워요. 재수씨, 과찬이십니다. 다 그동안 집사람이 내조 잘해주고 둘째 재수씨가 부모님 잘 챙겨주신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일한 결과지요. 둘째 재수씨, 이쪽으로 오셔서 차 한 잔 더 하시지요. 네, 아주버님. 집이 정말 멋지네요. 축하드려요. 아주버니는 항상 저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며 대우해 주셨어요. 돈이 많다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새동서는 아주버니의 관심이 제게 향하는 그 짧은 순간조차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큰 집의 재력과 호의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는 동안 저와 형님 그리고 새동서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서 과일을 깎고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잠시 다용도실에 분리수거를 하러 들어간 사이 주방 쪽에서 새동서의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형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먼저 꺼내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형님을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묻어둘 수가 없어서요. 어? 무슨 일인데 그래? 동서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다름이 아니라 둘째 형님 말이에요. 저한테 은근히 큰형님 흉을 엄청 보시더라고요. 큰형님은 아주버님 돈으로 명품이나 휘감고 다니면서 갤러리 한답시고 사모님 놀이나 한다고요. 시댁 대소사에는 손끝 하나 안 대고 돈으로만 대충 때우려고 한다면서 어찌나 험담을 하시던지. 뭐? 동서가 내 흉을 봤다고? 둘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형님이 둘째 형님 속을 너무 모르시네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형님 비위 다 맞추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저한테도 엄청 텃세 부리세요. 제가 큰형님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어제 한숨도 못 잤지 뭐예요. 형님, 둘째 형님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잖아요. 다용도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저는 실수를 터뜨릴 뻔했어요.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말들을 어쩌면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지어낼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죠. 저급한 이간질로 저와 형님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이 형님의 유일한 신복이 되어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얄팍한 수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나가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봤자 새동서는 놀란 척하며 제가 오해한 거라고 눈물바람을 할게 뻔했거든요. 저는 과일 접시 세팅이 다 끝날 때까지 다용도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으로 나갔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형님을 따로 모셨어요. 식사를 주문하고 차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아주 건조하고 담백하게 꺼냈죠. 형님, 어제 주방에서 막내 동서가 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어머, 동서, 그거 다 듣고 있었어? 나도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얼굴 관리가 안 돼서 혼났네. 우리 동서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얼굴 보고 당당하게 직언을 하는 성격이지. 뒤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남 깎아내릴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모를까 봐?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막내 동서가 큰 집과 저희 집 사이를 갈라놓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으려다 참았어요. 잘했어. 나도 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눈동자 굴러가는 게 영 찜찜하더라고. 아주버님 앞에서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천사표인 척하더니 기어이 이런 짓거리를 하네. 우리 동서 당분간 모른 척하고 지켜보자. 저렇게 욕심 많은 애들은 놔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 내가 언제든 동서 편에서 증인 서줄 테니까 걱정 마. 형님은 역시나 지혜롭고 사리분별이 정확한 분이셨어요. 섣부른 오해 대신 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셨고 새동서의 그 얄팍한 첫 번째 이간질은 오히려 저와 형님 사이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새동서의 겁없는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개월 전 신우이가 운영하는 작은 브런치 카페에서 벌어진 일은 저 여자의 밑바닥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느 주말 늦은 오후, 신우이에게서 다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신우이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안색이 몹시 창백했죠. 언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많이 편찮으세요? 혹시 암이나 그런 거 걸리셨는데 저한테만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분 다 정정하신데? 저번 주말에도 나랑 같이 북한산 다녀오셨잖아. 왜 그래? 누가 허튼 소리라도 했어? 그게 사실은 제가 석 달 전에 새언니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새언니가 친정어머니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적금 만기가 한 달 남았다고 딱 한 달만 쓰고 이자 쳐서 갚겠다고 사정사정을 해서요. 저도 프리랜서라 여유돈이 없는데 불쌍해서 비상금 털어줬어요. 근데 3달이 지나도 안 갚길래 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막내 동서가 뭐래? 안 갚겠대? 새언니가 펄쩍 뛰면서 막 우는 거예요. 둘째 언니가 시부모님 병원비로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해서 제 돈 갚을 걸 둘째 언니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언니가 나중에 저한테 직접 이자 쳐서 갚기로 했다면서 저보고 언니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황당해서.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평소 경제관념이 없어 옷이며 가방이며 맞지 않는 명품을 사들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이름을 팔아 신우의 피 같은 돈을 가로챌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가씨, 나 아가씨 돈 10원 한 장 구경도 한 적 없어. 그리고 시부모님 병원비? 나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실비보험부터 종합건강보험까지 싹 다 내 이름으로 가입해서 매달 내 돈으로 납부하고 있어. 병원비가 급해서 동서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보험 납부 내역 지금 당장 보여줄까? 아, 맞다. 언니가 보험 다 관리하시죠? 제가 미쳤나 봐요. 새언니가 하도 엉엉 울면서 자기 친정엄마 수술비까지 얹어서 언니한테 줬다고 연기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속을 뻔했어요. 언니, 그럼 제 돈은 어떡해요? 저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데. 아가씨 잘 들어. 지금 당장 화내거나 따지지 마. 자연스럽게 막내 동서한테 문자를 보내. 새언니, 어제 망한 병원비 말인데요. 둘째 언니한테 넘어간 300만 원 언제 돌려받기로 하셨는지 날짜 다시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도 돈이 급해서 그래요. 라고. 신우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지시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5분도 지나지 않아 새동서에게서 답장이 왔죠. 아가씨, 쉿. 둘째 형님이 이 얘기 절대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다음 달 15일 적금 타면 무조건 갚는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다시 잘 말해볼게요.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손으로 짠 완벽한 올가미에 새 동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죠. 아가씨, 이거 무조건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전화 오면 무조건 녹음 버튼부터 누르고 통화해. 아가씨 돈 300만 원은 내가 확실하게 받아줄 테니까. 아가씨는 내가 신호할 때까지 이 일 모른 척하고 증거만 모아. 알겠지? 저는 신우에게 받은 문자 캡처본과 통화 녹음 파일들을 제 개인 클라우드에 조용히 아주 안전하게 저장해 두었어요. 터뜨릴 거라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변명할 틈조차 없이 완벽하게 터뜨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의 오늘 아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시댁 주방에서의 상황은 이랬어요. 어머님의 칠순 여행 경비를 모으기로 한 오늘. 저는 며칠 전 은행에서 미리 찾아둔 빳빳한 5만원권 지폐 50장을 준비했어요. 거실에서는 어머님이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은 베란다 쪽에서 겨울맞이 화분갈이를 하느라 시끌벅적했죠. 저는 과일을 깎고 있는 새동서를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안쪽으로 불렀어요. 거실에서는 등만 보이고 손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죠. 동서, 여기. 내 몫으로 내는 여행 경비 250만 원. 동서가 막내니까 이거 동서 돈이랑 합쳐서 이따가 점심 식사 다 끝나고 어머님께 대표로 전달해줘. 어머, 형님. 웬 현금이에요? 그냥 계좌로 싸주시지. 네, 알겠어요. 제가 이따가 제 돈이랑 같이 예쁜 봉투에 담아서 기분 좋게 드릴게요. 동서는 제 손에서 두툼한 봉투를 덥석 건네받았어요. 그 봉투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때 VIP 고객들한테만 돌리려고 축소 제작한 비매품 봉투야. 겉면에 홀로그램으로 우리 회사 로고 크게 박혀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봉투랑 섞여서 헷갈릴 일은 없을 거야. 확인해봐. 5만원권 50장 정도 정확히 들었으니까. 세동서는 봉투 안을 살짝 벌려 빳빳한 돈다발을 확인하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그리고는 식탁 의자 위에 올려둔 자신의 가방을 급하게 열었죠. 그녀는 가방 안쪽 깊숙한 지퍼 주머니를 열고 제 돈 봉투를 우겨 넣었어요. 돈 잃어버리지 않게 지퍼 잘 잠그고. 그리고 이번 여행 코스 말이야.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시니까 무리한 일정 빼고 전신 마사지 코스 꼭 2번 이상 추가해달라고 여행사에 말해둬. 네, 형님. 마사지 코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그녀는 돈을 챙기자마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조용히 식탁을 치웠어요. 시간은 다시 현재.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시댁 거실. 어머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치고 계셨고 시동생은 억울하다며 짐승처럼 우는 새 동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원망스럽고 적대적인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 요즘 회사 큰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새우고 스트레스 받아서 깜빡한 거잖아. 재수 씨가 저렇게 가방까지 다 뒤져보라며 울고불고 난리인데 당신이 어디다 흘려놓고 엉뚱한 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착각했다고 빨리 말해. 도대체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멍청한 소리나 짓거리는 남편의 발언에 저는 픽하고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생각해. 내가 내 피 같은 돈 25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잊어버려? 여보, 당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뒤 상황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남편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몸을 일으켰어요. 둘째야, 그럼 네가 멀쩡한 네 동서를 도둑년으로 몬다는 거냐? 저렇게 결백하다고 펄펄 뛰는데 동서 가방 다 뒤져서 돈 안 나오면 네가 이 집안 말아먹은 사다를 어떻게 책임질래? 당장 사과 못해?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살아요. 형님이 정 그러시면 제 가방 다 뒤져보세요. 아니, 저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모함을 해요? 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결백 밝혀낼 테니까 형님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세동서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거실 바닥에 엎어버릴 기세로 소리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이미 아침에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몰래 가방에서 돈 봉투를 빼돌려 다른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모든 판이 완벽하게 깔렸어요. 방방 뛰는 새 동서를 보며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동서, 정 그렇게 억울하고 자신 있으면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준 그 돈 봉투 정말 구경도 못했지. 내 비밀품 봉투가 이 집안 어디에서도 안 나오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서려는 그 찰나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며 콩콩거리는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안방 문 쪽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세동서의 7살 난 친딸 지민이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이의 작은 양손에는 무언가가 아주 소중한 듯 꽉 쥐어져 있었죠. 아이의 해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가르고 울려 퍼졌어요. 엄마, 나 이 돈으로 예쁜 미미 인형 사면 안 돼? 아이의 손에 들려 거실 조명 아래 펄럭이는 것. 그것은 절반쯤 거칠게 찢어진 제 회사 로고가 박힌 특수 제작 봉투와 그 안에 꽉 차 있던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다발이었어요. 그 순간 악을 쓰며 울부짖던 새 동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아주 새하얗게 사라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시부모님, 시동생, 제 남편, 그리고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새 동서까지. 모두의 시선이 안방 문턱을 넘어온 7살 지민이의 작은 두 손에 꽂혔죠. 지민이의 오른손에는 절반쯤 거칠게 찢어진 홀로그램 로고가 선명한 제 회사의 특수 제작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삐져나온 5만원권 지폐 다발이 거실 조명을 받아 노랗게 빛나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던 새 동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어요. 지민아, 네가 그걸 왜 들고 나와? 이리 줘. 당장 안 줘? 새 동서가 기어가듯 다가가 지민이의 손에서 돈 봉투를 낚아채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발 더 빨랐죠. 저는 새 동서의 앞을 가로막고 지민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지민아, 놀라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이 돈 봉투 어디서 났어? 엄마가 아까 안방 들어오자마자 가방 밑바닥에 숨기라고 나한테 줬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 이거 가지고 예쁜 인형 사고 싶어서 꺼내왔어요. 엄마, 나 이거 가지면 안 돼? 아주 또렷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새 동서의 사기극에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아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새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더 독하게 무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형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까 형님한테 돈 받고 나서 갑자기 카드값 메꿀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았어요. 며칠 뒤에 제 비상금 깨서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조금 전까지 저를 도둑년으로 몰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생경 범죄자로 세세를 전환하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얄팍한 변명에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카드값? 비상금 깨서 채워넣어? 아깐 내 돈 구경도 못했다고 가방까지 뒤집어 엎으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말이 바뀌네? 그리고 네가 내 돈 훔친 걸 왜 7살짜리 애한테 숨기라고 시켜? 애를 공범으로 만드는 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제 차가운 추궁에 세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어요. 그때 상황 파악을 못한 시모가 또다시 나서며 분위기를 흐리려 했죠. 둘째야, 그만해라. 어쨌든 돈은 찾지 않았니? 동서가 순간적으로 무력이 생겨서 실수한 모양인데 가족끼리 경찰 부를 것도 아니고 이쯤에서 덮자. 애들 보는 앞인데 그만 소란 피워. 여행 경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 돈 다시 가져가라. 어머니, 지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 지민이의 왼손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돈 봉투를 쥐고 있던 오른손과 달리 등 뒤로 숨기고 있던 왼손이 유독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지민아, 왼손에 든 건 뭐야? 그것도 엄마가 숨기라고 한 거야? 지민이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세동서는 지민이의 왼손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죠. 그거 이리 내놔. 당장 안 내놔? 세동서가 억센 소나기로 지민이의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시동생이 잽싸게 세동서의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 왜 이래? 애한테 무슨 짓이야? 지민아,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손에 든 게 뭔데 그래? 시동생의 다독임에 지민이는 훌쩍이며 꽉 쥐고 있던 왼손을 폈어요.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물건을 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낡은 장난감 스마트폰이었어요. 그 장난감은 제가 3달 전에 5살 수아에게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버튼을 누르면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시 들려주는 기능이 있는 구형 모델이었죠. 지민이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겁을 먹고는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지민이의 손가락이 장난감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어요. 삐빅 하는 조작한 기계음과 함께 지직거리는 스피커를 타고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야, 너 울음 안 그쳐?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너 한 번만 더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면 고아원에 갖다 버릴 줄 알아? 수아를 윽박지르는 세동서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시동생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경악한 표정으로 장난감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녹음된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수아 반지 돌려주세요. 그거 우리 엄마가 수아 준 건데. 시끄러워. 죽은 네 엄마가 밥 먹여주냐? 네 친엄마 반지 내가 내일 당장 금은방에 팔아버릴 거니까 꼴 보기 싫게 질질 짜지 마. 이 반지 팔아서 우리 지민이 영어 유치원 등록비 보탤 거니까 넌 입 닥치고 방에 찌그러져 있어. 한 번만 더 이 반지 찾으면 오늘 저녁 굶길 줄 알아? 녹음이 끝나고 뽀로로 주제가가 해맑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미동조차 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천사표 새엄마 행세를 하며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친딸처럼 수아를 키우겠다며 재혼식 날 눈물을 흘리던 세동서의 역겨운 민낯이 온 천하에 까발려진 순간이었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유품을 빼앗기고 구박받으면서 제가 사준 장난감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장난삼아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동서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시동생이었어요. 너 방금 저거 뭐야?
네가 수호한테 한 말 맞아? 시동생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새 동서는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어 시동생의 다리에 매달렸죠. 여보, 오해예요. 저거 조작이에요. 수아가 자꾸 때를 써서 훈육하느라고 제가 일부러 겁주려고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정말 맹세코 반집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애 버릇 고치려고. 애 버릇을 고치려고 죽은 친엄마 유품을 빼앗아서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해? 그것도 지민이 영어 유치원 등록비에 보태겠다고? 동서,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썼으면 최소한 짖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5살짜리 핏덩이한테 그런 짓을 해? 제가 쏘아붙이자 새동서는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형님이 뭘 안다고 나서요? 형님이 내 심정을 알아? 이 집구석 들어와서 시애비 시험에 비비 맞추고 죽은 전처 딸년 기저귀 갈아주면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이 집 구석에서 팥줄보 노릇하려고 들어온 줄 알아? 큰 집은 돈이 썩어나서 명품관 VIP로 사는데 나는 쥐꼬리만한 생활비 받으면서 전처 자식 뒤치다꺼리나 해야 되냐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새동서의 발악에 온 가족이 혀를 내둘렀어요. 그녀는 시동생의 다리를 뿌리치고 일어나 악을 썼어요. 250만 원? 그래? 내가 훔쳤어. 그깟 250이 대수야? 내가 이 집에서 한평생 식모살이 할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껌값이지. 그리고 수아 반지? 저것도 내가 팔려고 숨겨둔 거 맞아. 어차피 죽은 사람 물건 산 사람이 써야지. 애 새끼가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건데. 다들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마. 억울하면 경찰 부르든가. 미쳐 날뛰는 새동서를 제압한 건 지금까지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던 큰 아주버니였어요. 둘째 재수씨. 거실의 소란이 일순간 멈췄어요. 아주버니는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재수씨, 제가 먼저 나서도 되겠습니까?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 참담한 꼴을 재수씨 혼자 감당하게 둘 수는 없군요. 네, 아주버님. 알아서 하시죠. 저는 제 돈의 행방을 찾았고 저 여자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버니는 새 동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늘 점잖고 다정했던 아주버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매서웠어요. 재수씨. 아니, 이제 재수씨라고 부를 이유도 없겠군. 방금 본인 입으로 위자료라고 했습니까? 큰 아주버님. 경찰을 부르라는 말, 그 소원대로 해드리죠. 아주버니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조카의 재산에 손을 대려 한 점, 그리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정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수씨의 현금을 훔치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려 한 행위까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새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막내야, 당장 이 여자 짐 싸서 내쫓아라.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는 내가 책임지고 진행하마. 이 집안의 재산 단 한 푼도 저 여자 손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시동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시동생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서늘하게 지켜봤어요. 거실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지민이가 조금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지은 죄를 제가 용서해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새 동서가 쌓아올린 추악한 모래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서늘한 선언이 거실을 울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새 동서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시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고 거실은
순식간에 처참한 정막에 휩싸였죠. 하지만 제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다시는 이 집안 문턱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쐐기가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나간 저는 아주버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아주버님, 변호사 만나서 고소장 작성하실 때 항목 몇 가지 더 추가하셔야겠어요. 저 여자가 훔친 건 수와 반지랑 제 돈 250만 원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모르는 일이 또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의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볼륨을 최대로 키운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조금 전 브런치 카페에서 신우이와 세동서가 통화했던 음성 녹음 파일이 거실 전체로 퍼져나갔죠. 아가씨, 그게 사실은요. 둘째 형님이 시부모님 병원비로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셔서요. 제가 아가씨가 돈 갚을 300만 원이랑 제 친정엄마 수술비까지 싹 다 긁어서 둘째 형님한테 줬어요. 형님이 다음 달 적금 타면 무조건 아가씨한테 이자 쳐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둘째 형님한테 직접 달라고 하세요. 제발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마자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신우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언니,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내 피 같은 300만 원을 떼어먹으려고 둘째 언니랑 우리 부모님을 팔아먹어요? 우리 부모님 병원비는 둘째 언니가 다 자기 돈으로 내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부모님 아프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돈을 가로채요. 언니가 내 돈 떼먹고 그 명품 가방 샀을 생각하니까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아. 당장 내 돈 내놔요. 세동서는 신우이의 고함에 놀라 토끼 눈을 뜨고 뒤로 주춤거렸어요. 아가씨,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급한 불만 끄고 다음 주에 주려고. 급한 불? 아주버님한테는 백화점 VIP 사모님 행세하고 싶어서 10만 원짜리 멜론 사다 바치고 만만한 신우이한테는 유통기한 다 된 10,000원짜리 싸구려 립스틱 던져주면서 뒤로는 돈이나 뜯어내는 게 네가 말하는 급한 불이야? 제 입에서 나온 적나라한 페트 폭력에 옆에 있던 큰형님도 기가 차다는 듯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세동서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저번 우리 집 집들이 때 주방에서 나한테 둘째 동서 험담하던 거 다 기억하지? 둘째 동서가 내 명품 가방 질투하면서 시댁 행사에는 돈으로만 때우려고 한다고. 나한테 둘째 동서 조심하라고 이간질했잖아. 그거 둘째 동서가 다 듣고 있었어. 어디서 감히 동서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 집안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어? 세동서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한날 한시에 그것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완벽하게 까발려졌으니까요. 그녀는 발버둥 칠 구석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들,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잠시 귀신을 씌웠나 봐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우리 지민이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지민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김없이 자신의 친딸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그 역겨운 태도에 마침내 시동생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엎드린 세동서의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내 딸 수아 돌반지 훔쳐서 팔아치우려던 년이 이제 와서 내 딸 핑계를 대? 네가 사람 새끼야? 여보, 아파. 놔줘.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시동생은 세동서의 팔을 질질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세동서가 안 가겠다고 버둥거리며 악을 썼지만 분도로 이성을 잃은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쫓겨나면 갈 데 없어요. 어머님! 세동서가 현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시모를 향해 처절하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감싸고 돌던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시선을 피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자신의 안목이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새 며느리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죠. 시동생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새 동서를 바깥 복도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어요. 여보, 내 지민이 짐은 챙겨가야 할 거 아니야. 가방이라도 줘. 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산 명품 가방, 옷, 화장품 싹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지민이는 방금 큰형님이 챙겨서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 애는 내가 알아서 친정으로 보내든 할 테니까 넌 당장 네 발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시동생은 세동서가 신고 온 구두를 복도 밖으로 집어던지고는 현관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복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세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시모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시모가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드셨어요. 아까는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고 하셨던 거 다 알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동서가 이런 사람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둘째야,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 그 애가 그런 속내를 품고 있는 줄 내가 어찌 알았겠니. 네가 억울할 뻔했는데 내가 참 미안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이번 일은 그냥 우리 집안의 액땜 삼아 지나가는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챙길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아주버님, 형님, 어머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아휴, 그래야겠다. 둘째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재수씨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로해주니 우리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오늘 일은 재수씨가 정말 큰 배려를 해준 거예요. 큰형님도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꽉 쥐어주셨어요. 그때 제 눈치만 살살 보며 서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까는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빨리 수습하려고 한 건데 내가 진짜 멍청했어. 미안해. 화 풀어, 응?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당신도 중간에서 당황해서 그랬던 거 알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 말을 먼저 끝까지 믿어줬으면 좋겠어. 부부잖아. 이번 일은 당신이 당분간 집안일 좀 거두는 걸로 용서해 줄게. 알았죠?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제 너그러운 대답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던 상황은 그렇게 눅눅듯 부드럽게 무마되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에 불었던 짧은 바람은 금세 잦아들었어요.
새 동서의 일은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나서서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시동생은 이혼을 진행했고 새 동서는 위자료를 물고 친정으로 돌아가며 우리 가족의 곁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작은 해프닝 이후 우리 가족의 유대는 더 끈끈해졌어요. 시모는 그날 사건 이후로 저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미안해하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 손을 맞잡고 웃으며 다 지난 일이라고 안심시켜드렸죠. 남편 역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밀린 집안일을 돕고 제게 더 다정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주말, 아주버님 부부가 수아와 시동생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아주버님은 제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며 정중하게 웃으셨죠. 둘째 재수씨, 재수씨의 지혜와 넓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여 웃기 힘들었을 겁니다. 재수씨께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시동생 역시 쑥스러운 듯 웃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다시 평온을 되찾은 5살 수아가 제 품에 안겨 깨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그때 섣불리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가족을 품어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곤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은 날카로운 정죄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포용으로 안아줄 때 가장 아름답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배웠으니까요. 앞으로도 제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저는 지금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제 사람들을 지키고 보듬어 나갈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